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워크숍 진행을 맡게 된 최라미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 공공보건의료 연계협력 워크숍에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비대면으로 진행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라남도 공공보건의료 연계협력 워크숍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워크숍 진행 전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전라남도 건강증진 과장님 및 팀장님, 그리고 전라남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장님과 현장에 참석해 주신 몇 분을 소개해 드리고 워크숍 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에 올릴 때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영두 전라남도 건강증진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원주 전라남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보서 전라남도 공공보건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워크숍 주제 강연을 위해 임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워크숍 진행 일정에 대해 잠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두 건강증진 과장님 인사 말씀, 워크숍 기념 촬영 후 임준 국립중앙의료원 센터장님의 주제 강연이 12시에 끝나면 점심 식사 후 1시 30분부터 사례 발표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김영두 건강증진 과장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라남도 건강증진과장 김영두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뜻깊은 행사에는 저희 간부님들이 오셔서 축하를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대신 인사를 전하게 돼서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전라남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워크숍이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주제 발표를 위해서 먼 길 와주신 국립중앙의료원 임준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장님과 행사 준비에 애써주신 박원주 당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의학 발달로 평균 수명이 크게 늘었습니다. 70년대에 62.3세, 그리고 2019년에는 83.3세로 21세가 늘어났습니다. 말 그대로 100세 시대가 성큼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개인뿐 아니라 국가 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대도시에 의료 자원이 집중되어 있어서 지역 간 건강 수준 격차가 매우 심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그 노인 인구 비율이 높고 그다음에 섬과 산간 오지 등 의료 취약지역이 많은 우리 전남으로서는 더욱 중요하고도 절박한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6월에 모든 국민 필수 보건의료 보장으로 포용적 건강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누구나 어디든지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 두 번째는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 제공, 세 번째는 공공보건의료 효과적 협력 및 운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및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서 지방의료원에 약 70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료 취약지 보건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서 약 116억 원을 투자를 해서 시설과 환경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만, 소화, 인공심장실 등 의료 공급이 필요한 9개 시군의 11개소에 38억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20년이 된 병원선 교체를 위해서 127억 원을 들여서 그 친환경 병원선을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2023년이 되면은 그 새로운 병원선이 취향해서 보다 질 좋은 섬 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이제 30년 수건 사업입니다만 저희 지역에 이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료 수요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지만 필수 분야의 전문의와 중증 응급 환자가 매년 타 시도로 약 80만 명이 유출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를 우리 도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 취약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의료 인력을 양성할 국립의과대학 신설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전 국민에게 필수 의료 보장과 의료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공보건의료의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공공보건의료원 확립을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해서 공공병원 및 시군보건소 협력해서 지속 가능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공공보건의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시군보건소, 공공병원 관계자 여러분, 특히 감사드리고요. 급격하게 드러나는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지역민의 욕구 해소와 지역에 부족한 필수 의료 서비스 제공 위해서는 권역, 지역 책임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도민의 건강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공공보건 정책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해서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도민 건강 증진에 애쓰고 계신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고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워크숍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들리시면 손을 흔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임준 센터장님께서 공공보건의료 연계협력체계의 구축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주제 강연을 진행하기에 앞서 임준 센터장님의 양력을 간단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준 센터장님께서는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시며 2018년부터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장님을 겸임하고 계십니다. 센터장님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공공보건의 연계협력의 중요성이라는 이제 주제로 강의 의뢰를 받았는데요. 좀 고민이 많았는데요. 이게 연계협력의 중요성은 모르신 분들이 굉장히 없을 것 같습니다. 연계협력 굉장히 중요하지. 특히나 이제 코로나19 상황을 이제 맞이하면서 특히나 이제 보건의료가 개별 기관 단위 한 명 한 명 또는 의료 행사하는 사람이 잘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잘 작동해야지 뭔가 대응을 하겠구나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이제 보건의료에 있어서의 협력 체계 또는 연계협력의 중요성들은 훨씬 더 이제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느끼고 있는 것과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한 좀 개념적인 설명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좀 더 보건의료에 대한 특성, 개념의 기초에서 왜 연계협력이 구조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일련의 공공의료 강화 대책, 책임의료기관에 대한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책임의료기관에 대한 이야기들 하면서 이제 연계협력 체계를 어떻게 강화시키려고 하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시범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제 얘기를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에 크게 이제 목차는 이제 네 주제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앞에 두 주제는 이제 그만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의료에 있어서 연계협력 체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제 어떤 개념적인 이야기들을 이제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보건의 특성과 공공성이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자 그런 관점 속에서 한국의 보건의료를 쳐다봤더니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것들을 이제 세 번에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런 속에서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일련의 공공보건의료 연계협력 체계 구축 방향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념적인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소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의료는 뭐 개별 의료인 한 분 한 분 또는 병원, 보건소 한 기관 한 기관이 열심히 한 것도 중요한데 이런 기관들이 어떻게 기관과 사람들이 어떻게 연계되고 협력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제 제가 소통에 말씀드렸는데 실제 전체 이론에 있어서도 우리가 흔히들 뭐 보건의료 하면 이제 의사, 병원, 뭐 간호사 이렇게 이제 떠올리게 되지만 사실은 국민들에게 우리 뭐 도민이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아픈 사람에게 질병 있는 사람에게 또는 질병에 걸릴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예방 서비스 또는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어떤 구성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걸로 이제 뭐 학생들에게 주로 많이 강의한 내용이긴 하는데 보건의료 체계의 5가지 하부 구성 요소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뭐 쉽게 생각하면 뭐 이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종적인 것은 이제 결국은 병원 서비스, 외래 서비스, 입원 서비스, 수술 서비스, 그다음에 이제 보건소에서 하는 예방 서비스로 나타나지만 재활 서비스 이렇게 서비스로 나타나지만 이런 서비스가 제공되려면 결국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과 병원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의료인을 양성하고 의사 간호사를 양성하고 병원을 설치하고 장비를 만들고 기술을 개발하고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직돼야 되죠. 하나의 어떤 병원 조직, 의원 조직 이런 조직이 이루어지고 이런 어떤 공급 조직의 기초에서 실제 서비스 전달 체계가 구축돼야만이 사실은 국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전달 체계가 이제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이론입니다. 그리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이런 재정이 필요하고요. 자, 이런 거를 작동시킬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이게 이제 보건의료 체계의 5가지 하부 구성 요소다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 WHO에서 만든 그림인데요. 굉장히 오래된 그림이죠. 전 세계 당연히 어느 나라도 이런 체계 하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뭐냐면 한 나라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냥 시장에서 알아서 되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한 어떤 기획과 플래닝이 필요하고 여기에 따른 어떤 제도적인 장치라든지 재정이 투여돼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의사만 하더라도 의사 한 명이 양성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까? 그렇죠? 의과대학 졸업하고 인턴 레지던트 마치고 또 마치면 또 펠로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프랙티스를 하게 되는데 그런 시간의 갭이 발생하고요. 간호사도 마찬가지고 병원도 마찬가지죠. 병원 하나 짓는 거 일반 건물 짓는 거 다릅니다. 굉장히 많은 자원이 투입되고 그 자원이 투입되면 그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죠. 자, 이런 것들 고려해서 공급이 이루어지려면 결국 거기에 따른 법적인 재정적인 어떤 것들이 잘 유기적으로 결합돼야 됩니다. 자, 이런 걸 잘하는 나라가 사실 선진국이죠.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우리 아시다시피 70년간의 압축적인 성장을 하다 보니까 너무 빠르게 한 거죠. 빠르게. 급한 거죠. 왜냐면은 이제 워낙 일제시대라든지 뭐 전쟁 과정 속에서 많은 인프라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새로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 너무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이런 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기획 속에서 잘 이루어지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너무 급하게 하는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놓쳐버리는 것도 상당히 있죠. 그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 나오는 공공병원의 역할, 공공병원 확충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인력 문제를 포함해서 이런 기본적인 공급에 대한 얘기들에 대한 고민이 없는 상태에서 실제 이제 서비스에 대한 어떻게 제공할 거냐, 건강보험의 보장성 어떻게 강화할 거냐 이런 얘기들이 주로 되다 보니까 근데 당장 급한 문제잖아요. 당장 국민들에게 서비스 제공하려니까 국민들이 의료 이용할 수 있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보험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서비스 공급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맡겨놓다 보니까 이제 구매력이 큰 대도시에서는 좋은 병원 의원들이만 생기지만 정작 필요한 시골 같은 데서는 의원병원이 없고 공중보건 의사로 배치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고 뭐 이러저런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 부분들은 이 공급에 대한 문제가 충분하게 논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한국 사회가 흘러왔기 때문에 발생한 거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얘기하면 현재 정부 정책은 이 서비스 공급 체계, 예전에는 이제 건강보험이라는 재원 조달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 정책이었다면 이제 현재 공공보건의료 정책은 이 공급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가 핵심적인 의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일반적인 서비스가 무슨 전달체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에 따라서 서비스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있으니까 구매력이 있는데 큰 대형 백화점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광주에
광주에 대형 백화점이 생기는 곳이지 영암에 대형 백화점이 생기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영암에 계신 분들 무시하려는 게 아니라 그 백화점을 서비스 공급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하겠죠. 충분한 구매력이 있는지, 구매력의 핵심은 인구죠, 인구. 인구와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구매력이 있는지를 이제 판단해서 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보건의료를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특정 지역에, 특정 수도권에 구매력이 높은 인구가 많으니까 수도권에 집중된 건 당연한 겁니다.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그렇게 되니까 비수도권 지역,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서비스 공급이 안 되게 되는 거죠. 백화점 없다고 사람이 죽지는 않지만 의료 서비스 없으면 사람이 죽는 거죠. 이번에 코로나에서 단적으로 발생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결국은 보건의료는 일반적인 재화하고 다르다는 것을 사실 이번에 단적으로 보여줬다. 근데 우리들은 대부분 시장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못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아프면 느끼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픈 사람은 이 시스템의 문제, 한국 사회의 문제를 아주 뼈저리게 느낍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근데 전 국민 중에서 응급 상황을 느끼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못 느끼다 보니까 자기 문제로 인식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큰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응급 상황이죠. 응급 상황에 있어서의 대체 능력이 너무나 부족하니까 결국은 그 피해라는 것은 결국은 발생한 피해자에게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그 문제는 나는 상관없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언젠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사회가 상당히 우리가 소득도 낮을 때는 야 그거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굉장히 소득도 높아지고 사람들의 권리의식이 형성이 되고 이걸 바꿔야 되겠다는 목소리가 커진 거죠. 이런 측면에서 이제 보건의료를 다르게 대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커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게 왜 이론적으로 그렇게 되느냐? 사실은 우리가 건강과 불건강이라는 것을 그 선언적으로 그냥 딱 한 번에 갑자기 아파서 불건강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 아주 건강한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는 과정들이 사실 굉장히 연속적인 과정이 있어요. 특히 만성질환 시대, 인구가 고령화되고 만성질환 질병 구조가 바뀌는 시대에 있어서는 만성질환 시대에서는 갑자기 질환이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당연히 우리가 느끼죠. 그러니까 예방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지만 예방이라는 것은 말로는 중요하다 하지만 투자는 별로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 보건소에 우리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시지만 근데 굉장히 보건소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만큼 이제 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러겠습니까? 자, 2단계에서 갑자기 사망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점점 나빠지는 과정들을 어떻게 건강한 상태로 끌어올리냐가 중요한데 우리는 마지막 엔드 스테이지만 대응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사망에 준하는 큰 합병증,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대부분은 선제적으로 대응하거나 각각의 단계에서 맞는 체계를 구해야지 사실 건강한 삶들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이건 보건의료에 있어서의 건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적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 물론 이제 우리 보건 쪽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제 보건소에 대한 강화, 보건에 대한 예방에 대한 강화를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어쨌든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보건의 특성이라는 거는 건강 문제는 굉장히 이질적인 다양한 요소들의 합이라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단순한 건강 문제에서부터 아주 복합적인 건강 문제까지 존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장기식 같은 장기 부전에서 발생하는 장기식 문제들은 만약 장기식이 필요한 사람이 전 국민이 고혈압 환자처럼 발생한다. 그러면 국가가 무너지겠죠. 그렇죠? 그런 일은 없죠. 그 경우는 발생률 또는 유병률을 대표되는 크기는 작습니다. 대신 어떻습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지원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대신에 고혈압 당뇨라든지 아니면은 고혈압 당뇨의 전 단계에 있는 고위험군에 대한 부문제는 굉장히 크죠. 대사증후군 얼마나 많습니까? 고혈압 당뇨 환자 굉장히 많죠. 그 부분에 대한, 근데 그 문제 크기는 크지만 그분들에 대한 자원이 어마어마한 대형 병원에 필요한 자원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기본적인 상담이라든지 그리고 의료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의사, 간호사, 그리고 상담이 필요한 영양 상담이라든지 그런 인력들이 필요할 거라는 거죠. 대형 병원이 필요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필요의 복잡성이 이 일종의 이제 트라이앵글, 삼각형의 이제 구도를 갖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보건의료 했을 때는 흔히들 보건의료에 대한 것들을 그냥 하나로 뭉뚱그려서 생각하는데 사실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복잡합니다. 사실은 집단과 개인으로 나눠지고 의료와 보건이 나눠지는데 보건의 있잖아요. 사실은 상당수는 집단적인 어프로치가 큽니다. 그래서 인구집단 어프로치라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정책 행정이죠. 보건소의 메인은 행정 정책 아니겠습니까? 규제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담배 못 피게 규제하는 게 중요하지. 금융 클리닉 열심히 한다 해가지고 솔직히 흡연율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흡연율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금융 클리닉은 그 이유에 있어서의 정말 못 걷는 사람에 대해서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그분이 정말 자기 효능감을 높여가지고 금연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금융 클리닉 열심히 해가지고 흡연율이 떨어졌다는 사례가 없어요. 흡연율은 인구 집단의 어프로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타와 헌장이라든지 WHO에서도 이런 이제 인구 집단의 어프로치, 보건 정책의 건강 정책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집단 대상의 어프로치가 중요한데, 자, 이 부분들은 사실은 개별적인 서비스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보건의료 여러 가지 협력책이라든지 정책에 있어서 메인 이슈는 아닙니다. 메인 이슈는 실제 개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예방에서부터 건강관리, 치료 서비스, 이런 어떤 필수 보건의료 서비스, 개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들이 중요한 초점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사실 보건의료가 개인별 서비스에 국한되는 게 아닌데, 그리고 보건소의 서비스 사업의 보건소의 업무의 상당수는 인구 집단 전체에 대한 정책이 대부분인데, 개별적인 서비스 부분에 한정돼서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 계시는 우리 소장님이나 관계자분들은 이게 너무 협소하게 바라보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제한적인 영역, 서비스 영역이 한정돼서 말씀드리는 거다라고 먼저 소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또 개념적으로도 이해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아까 이제 삼각형을 보시면 알겠지만 인구 집단의 이 건강의 문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구성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제의 크기가 크고 단순한 게 있는 반면에 문제 크기는 작지만 복잡한 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그런 부분들이 한 사회 어떤 한 동으로 생각해 봅시다. 동이라든지 아니면은 시군구 레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계에서 발생하게 되면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 해당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의사를 찾거나 의원을 찾거나 병의원을 찾겠죠. 그런 인구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입원할 필요는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 외래에서 또는 재택에서. 우리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코로나에 있어서 중등도 환자, 중증도 환자가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만약 지금 발생하는 게 하루에 5,000명, 6,000명씩 발생하는데 그분들이 다 중증이면 어떻게 발생하겠습니까? 그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지금. 심각한 거죠. 그렇죠? 근데 6,000명, 7,000명 중에 대부분 어떻습니까? 다 경증이에요, 사실은. 대부분 젊은 사람들 경증이고, 그러니까 재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등도가 있고, 그 중에서 아주 극히 일부만 중증으로 가는데, 그 부분을 잘 막아야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분들은 중환자실 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 3차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은 아주 소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입원하는 2차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은 좀 더 많은 수고. 자, 이런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에 따라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려면 그래서 지역화, 단계화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 단위에 삼성병원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전혀 비효율적이죠. 동 단위에 삼성병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소생활권에서는 의원이라든지 가까운 곳에서 건강관리해 줄 수 있는, 아니면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처럼 건강관리해 줄 수 있는 의원과 의료기관이, 보건기관이 같이 협업해서 건강관리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제 시군구 레벨에서 좀 종합병원이 있어야 되겠죠. 거기서는 해결되지 않는 검진이라든지 2차 검진이라든지 아니면 입원 서비스를 해주는 이런 체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 해결이 안 되면 시도 단위에 있어서 3차 병원이 종중환이라든지 지역적으로 가까운 접근성을 고려해서 3차 병원이 있어서 해결되지 않는 아주 중증, 우리 코로나로 얘기하면 최중증 환자에 대한 치료를 해줘야만이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어느 지역에, 어느 계층에, 어느 지역에 배치 있더라 하더라도 필요한 서비스를 받고 그리고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도 빠르게 이송해서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미 WHO에 있어서 이미 오래된 70년대, 80년대에 정립된 이론이죠. 그래서 지역화 단계화가 필요하고 그 서비스를 바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거 아니죠. 개인과제에서 건강 문제가 발생하면 뭡니까?
바로 3차 병원으로 대학병원을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고혈압 환자가 단순 고혈압 환자인데 주치의가 전남대학병원, 심장내과 의사가 심장내과 교수님이 주치의로 생각한단 말이죠. 이건 어이없는 일이에요. 만약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정말 심장내과 의사에 필요한 사람이 서비스 이용을 못하는 거예요. 자원 한정적이기 때문에 경증이 한 사람이 그걸 하고 있어요. 이번에 코로나 때 발생했죠. 경증이 한 사람이 병원에 누워있고 그건 방역 지침이 잘못돼서 관련된 것도 있는데 70에 80일 밥만 먹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계속 PCR 검사에서 나와가지고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70에 80일 병원을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만약 환자가 없어서 문제지 정말 환자가 있었으면 정말 필요한 사람은 서비스 못 받고 돌아가시는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지금 말하는 거는 현재 서울대학병원에도 있어요. 지금 중환자실에 중환자가 아닌 환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지금 코로나 대응도 어렵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게 지역과 단계라는 개념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만이 전체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되고 전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자원이 잘 분배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개념이 WHO에서 오래된 개념이고 이 부분들은 전 세계 모든 나라가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은 안 하느냐? 미국도 이렇게 합니다. 미국의 시스템이 나라마다 모습은 다르지만 이런 개념의 하에서 자원이 배분되고 있는데 유일하게 안 되고 있는 나라 몇 나라가 있습니다. 유일한 건 아니죠. 일본이나 한국하고 대만이 비슷한 형태인데 특히 한국이 심한데 안 되고 있는 나라 다 일제 식민지 국가들입니다. 일제 식민지 체제에 영향을 받은 한국, 일본, 대만이 서비스 전달 체계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식민지 유산이다라고 비판하는 분도 상당히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인력이 배치되고 배분돼야만이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다라는 게 이제 보건의료 체계에서 일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근원적인 철학적 개념으로서 보건의료에 있어서의 서비스의 특성들이 그런 어떤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그런 체계들을 강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왜 그러느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건의료 서비스 한다면 서비스는 그냥 일반적인 상품 서비스처럼 구매력에 따라서 필요한 사람이 내가 이제 구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에서 물건을 사듯이 아니면 서비스를 이용하듯이 자기 구매력에 따라서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거 이해를 하시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죠. 대부분 그렇게 시장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건의료 상당수는 그런 특성도 갖고 있는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판단해서 응급 상황이 아니면 힘들죠. 응급은 그런 걸 판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응급 상황에서 본인이 선택하는 건 없지 않습니까? 응급 상황에서 119에 게시분한테 이송하는데 뇌졸중 환자가 나는 A란 병원은 아니야. 나는 B란 병원은 꼭 가고 싶어.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응급의 핵심 뭡니까? 빠른 적절한 후송이죠. 빠른 시간 안에 가장 적절한 곳에 후송하는 게 핵심이죠. 그 이유는 선택권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미 선택권을 무시당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보건의료 서비스는 선택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선택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선택이 과연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있느냐? 그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보건의료는. 그 이유가 뭐냐면 보건의료는 실제 공급자하고 소비자, 환자가 대등하지 않다는 겁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리고 면허로 독점되어 있지 않습니까? 독점 시장은 이미 선택권이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인 환자가 잘 몰라, 주민들이. 공급자에 대한 어떤 질이라든지 이런 걸 판단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보건의료 서비스의 상당 부분들은 가치제와 공공재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예를 들면 미용 성형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선택의 특성이 강하죠. 예를 들어서 미용 성형을 응급 이용하듯이 안 하죠. 본인이 잘 선택해서 적절한 성형외과라든지 아니면 미용 목적의 어떤 서비스 이용할 수 있는데 상당수의 필수 보건의료 서비스는 가치제라는 겁니다. 응급, 제가 말씀드렸죠. 응급, 외상, 심혈관 질환. 이 부분들에 대한 본인의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택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거고, 빠른, 그걸 타임 디펜던트, 그러니까 시간에 의존한다 얘기를 하는데, 시간에 의존하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 서비스는, 개인의 선택에 맡겨서는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또 공공재도 있습니다. 공공재. 대표적으로 예방접종이죠. 공공재 본인이 선택합니까? 얼마 전에 이런 얘기 나왔죠. 나는 아스트라제네카 절대 안 맞을 거야. 화이자만 맞을 거야. 이거 해당이 안 되잖아요. 연령별로 그냥 맞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논점이었지만 그 논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건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비경합성. 그래서 국가가 일정하게 배분에 따라서 배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심각한 사회적인 손실이 발생하죠. 그 과정 속에 있어서의 어떤 국가의 불신이라든지 근본적인 방역에 구멍이 뚫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공공재지 성격. 그래서 보건의료 재화는 여러 가지 성격이 존재한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일반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도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데 가치라든지 공공재는 시장의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이미 보건의료를 서비스라는 하나의 자본주의 재화나 서비스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실제 어려움이 존재한다. 시장 실패가 발생한다. 이 말은 시장에서 공급되는 것은 철저하게 규제되거나 관리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조차도 시장에서 서비스 공급되지만 굉장히 많은 관리가 있죠. 규제가 굉장히 강한 조건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 규제가 덜하다. 서비스 공급이. 예, 그거는 이제 뭐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제 그런 특성들이 존재합니다. 자, 이유는, 그래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이제 제가 재화 서비스로 설명했지만, 보건의료에서 권리적인 측면들이 이제 점점 더 중요성을 여기고 있습니다. 제가 가치재라는 것은 이제 자본주의 재화로 설명했는데, 보건의료는 일반 재화와 달리 사람들이 권리로 생각하는 생각이 강하다는 거죠. 특히나 앞서 얘기했던 공공재나 가치재, 필수 보건의료 부분들은 이제 권리로 생각한다는 거죠. 권리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투표권 생각하시면 압니다. 투표권을 부자라고 투표권 2표 줍니까? 가난하다고 투표권 1표입니까? 그렇지 않죠. 주식과 다르지 않습니까? 투표권은 전부 다 1표죠. 이건 뭐냐면 투표권에 있어서는 가치 자체가 그 사람들의 가치가 등가성. 모든 사람의 권리는 등가, 같다라는 원칙이 작동하는 겁니다. 그게 권리입니다. 같은 가치다. 그렇게 한다면 보건의료를 권리로 인식한다. 이거는 헌법에도 나온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보건에 대한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헌법적 권리를 얘기한다는 것은 뭐냐면 헌법에서 자 최소 우리 국민이 한다면 보건에 대한 권리가 있어. 같은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권리라는 게 뭡니까? 뭐 등가성이라는 거죠. 누구나 어느 지역에 살든 어느 계층이든 간에 보건의료에 대한 같은 권리가 있다. 그러면 이 권리를 어디까지 인정해 줄 거냐가 굉장히 쟁점이 되는데 최소한 건강 수준이 같다 하기는 어렵잖아요. 건강 수준이라는 것은 타고난 어떤 생물학적인 차이라든지 여러 조건 때문에 영향을 복합적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동등한 건강 수준을 유지한다?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거는 그런 걸 지향을 한다는 것은 맞지만 동등하게 해주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국가가. 자, 그렇다면 가장 미니멀한 게 뭐냐면 건강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동등한 권리를 준다. 접근할 권리를 준다. 이거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모든 선진 복지 국가가 지향하는 기본적인 국가의 의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건의료 문제가 발생했어. 그러면 그 보건의료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해결하는 것을 혼자 해결하는 게 불가능하니 국가가 사회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아까 시스템 얘기했죠. 이 시스템이 또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계적으로 잘 만들어서 그 연결협력 체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만들어서 어느 지역 계층에 있든 하더라도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면 동등한 권리가 보장되도록 만들겠다라는 게 권리라는 겁니다. 이걸 해주는 게 저는 우리가 복지국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건 당연히 헌법적 권리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이제 누구나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모든 보건의료 서비스를 그렇게 한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보건의료가 굉장히 이질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래서 현 정부에서 주장한 것은 최소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필수 보건의료를 정의하고 이 부분들은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되지 않아? 라고 정의한 겁니다. 아주 최소주의 정의를 한 겁니다. 그게 뭡니까?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응급, 외상, 심혈관 질환 이런 필수 중증의료 영역 그리고 모자, 분만, 신생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선택할 수 없는 모자, 분만과 신생아, 그리고 이제 어린이, 그리고 뭡니까? 장애인 재활. 그리고 지역사회 건강관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보건소 핵심이 관련된 내용이죠. 거기 지역사회 건강관리가 대표적인 노인 건강관리죠. 우리 커뮤니티 케어 얘기를 하는데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구매력이 없지 않습니까? 본인이 자본주의 시장 체계에 있어서의 임금을 갖고 있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선택할 수 있는 구매력을 갖고 있는 집단이 아니죠.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될 집단이죠.
이런 지역사회 건강관리, 그 다음에 이제 신종감염병, 의료감염. 이거는 재난적 상황이죠. 공중보건의 위기. 이 5가지를 영역을 제시하고 이 부분들은 아주 최소주의적으로 정리하고 이건 국가가, 사회가 권리를 보장해 주겠다라는 얘기합니다. 그럴 때 나오는 얘기가 보건의료의 사회적 특성입니다. 점점 저는 이런 경제 특성에서 시장 실패 때문에 정부 공적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는 것도 나오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보건의료가 갖고 있는 이런 권리적 측면들, 이게 워낙 크고 점점 권리라는 것은 역사 맥락적으로 동일한 게 아니라 역사가 발전할수록, 사회가 발전할수록 시민의식, 권리의식 커질수록 커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 커지고 있죠. 특히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공포와 불안 굉장히 큽니다. 이런 영역 때문에 이런 이제 사회적 특성들이 커질 것으로 보이고 권리적 측면이 커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보건의료는 당연하게 국가의 하나의 의무, 국가 사회가 우리 국민들이 적용해야 될 의무의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보건의료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바람직한 뭐 백화점 이런 거 안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보건의료는 바람직하다는 얘기는 이미 오래된 개념으로 마이어의 정의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바람직한 정의를 보면은 보건의료는 기본적으로 접근 가능해야 되고, 효과적이고, 적정해야 되고, 질이 좋아야 되고, 효율적이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속적 포괄성, 특히 최근에서는 피플 센터드라는 개념 쓰는데, 사람 중심의 보건의료 개념. 이거는 뭐 전체 보건의료, 임상도 포함해서 모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 중심성, 사람 중심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개념은 뭐냐면 그만큼 보건의료는 공적 영역이라는 거죠. 바람직하다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공적 영역이다라는 거고,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거는 보건의료가 결국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잖아요. 생명의 가치 자체를 화폐로 환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영역이기 때문에 개인 수준의 건강 수준 향상, 더 나아가면 집단 수준의 건강 수준 향상, 물론 집단 수준의 건강 향상이 반드시 보건의료만 한정된 건 아니지만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들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건의료는 이 공공적인 영역에 해당된다. 특히 이제 권리로서의 보건의료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 계속 말씀드렸고, 특히나 결과로 좋아지냐 안 좋아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접근했느냐 안 했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과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있어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나아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접근 못해서 사망하는 것과, 예를 들어서 코로나 상황에 있어서 빠른 후송과 적절한 곳에 도달했는데 사망한 것과 도달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의해서 후송체계 문제에 의해서 만약 사망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죠. 후자는 결과는 사망은 같을지 모르겠지만 후자는 권리를 침해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 때문에 국민들이 요구 수준이 진짜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권리로서의 보건의료 굉장히 중요하고요. 영국의 NHS도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전쟁이라는 공포와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NHS라는 국가보건의료 서비스 체계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만큼 보건의료에 대한 국민의 어떤 그런 재난 상황에 있어서의 요구들은 커질 수밖에 없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제 보건의료의 영역에 특히 있는 공공보건 영역에 활동하신 선생님들이 현재에서는 우리가 정책의 어떤 창이 열리는 시기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어떻게 보면 코로나19가 정말 국민들이 고통스럽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보건의료 공공성을 복원하고 강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계기도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보건의료 서비스 공공성은 여러 측면에서 계속 얘기되고 있고, 공공적이어야 된다는 관점으로 서구에서 보건의료 시스템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WHO에서 개념이 나오듯이 보건의료 체계가 단독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공급이라든지 인력의 양성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전달 체계라든지 재원 조달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어우러져서 전체적인 시스템들을 잘 갖출 필요가 있다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왜 나오게 됩니까? 결국 국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평등하게, 균등하게, 제대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이 보건의료 체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오늘의 핵심 주제 연계협력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황은 사실은 제가 이런 쪽 얘기하면서 우리 현황을 어느 정도 예측하셨겠지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현황은 사실 이것과 반대죠. 체계가 연속되고 시스템적으로 적당한 게 아니라 시장에서 그냥 맡겨버린 겁니다. 서비스 공급이. 해방 이후 지금까지. 그리고 해방 이후 지금까지에 있어서 일제의 어떤 잔재의 특성들이 남아있고 또 미군정의 영향에 있어서의 미국의 어떤 시장 시스템들이 또 그대로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1989년에 건강보험을 제외하고는 보장성이 강화된 걸 제외하고는 대부분 시장에 맡기는 체계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신자의 세계가 되면서 도덕이나 공적인 투입 자체를 아주 등한시했죠. 아주 범죄시했습니다. 정부가 공공부문에 투자해? 이거는 참여정부만 하더라도 굉장히 공격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참여정부 때 공공비용 확충 30% 얘기했는데 지켜졌습니까? 전혀 안 지켜졌죠. 말만 했다는 거죠. 기재부. 기재부는 하는 게 말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실제 정부 투자가 안 됐다. 이게 지금까지 와서의 어떻게 보면 이번 코로나19의 비극적 상황이 발생시킨 하나의 저는 큰 요인이다. 그래서 그때 확정 안 한 사람들이 책임져야 된다. 기재부나. 누가 책임진다는 사람 없긴 한데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진짜 사익 추구자 보건의료 체계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말에 의료인들의 사익을 추구한다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시스템이 그렇다는 거예요. 시스템이 시장에서 맡겨져 버렸기 때문에 개별적인 의료원의 도덕성과 상관없이 당연히 의료기관은 병원은 이때 병원은 민간병원만 그렇지 않아요. 대학병원, 국립대학병원도 사실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매우 영리 추구적 행태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체계 자체가 이런 시장의 공급 속에 있다 보니까 당연하게 뭐 살아남아야 되고 이거는 지방의료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지방의료원은 시장에 활동을 하지 않으니까 공공지 역할을 하니까 적자가 발생하고 그러면은 물론 전남도는 다르지만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적자 많이 발생해. 왜 능력이 없어? 열심히 돈 벌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의회에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벌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민간병원처럼 그냥 필수의료 하지 말고 그거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거는 굉장히 이율배반적이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뭐 도의원분들을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현재 그런 구조화에서 쳐다보니까 보건의료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딜레마를 발생시킨다. 더더욱이나 이게 1989년에 전국민 의료보험이 발생하면서 이제 수가가 낮아졌지 않습니까? 수가가 형성이 되고 사실 본인 부담이 낮아지니까 의료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폭발적으로 증가한 상황에서 공적 투입, 공공병원이 어느 정도 확충이 돼야지 민간과 같이 파트너십 형성이 되고 공공재 역할을 할 텐데, 자, 공공은 투자되지 않고 시장 환경 그대로 둔 상태에서 민간이 이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잖아요. 건강보험이 등장하니까. 그때 민간병원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대형병원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에요. 수도권에 큰 병원이 엄청나게 등장합니다. 수도권에 이제 보건의료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억눌러 왔던 수요들이 이제 건강보험이 생기니까 막 이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형 병원들은 전부 다 89년 이후에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모든 사람들이 큰 병원만 생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 필요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비수도권,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여전히 고령화, 필요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분들을 위한 좋은 종합병원은 수도권에 있어요. 수도권에 의료 이용하기 어려워. 근데, 비수도권인 그쪽에 민간병원 투자는 당연히 안 하죠. 민간병원이 투자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수익이 안 나는데, 인구가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병원에서는 뭡니까? 굉장히 작은 병원. 인력도 작고, 의사, 간호사 인력도 작게 뽑고, 병상도 작은 규모로 병원을 만들어서 사회적 입원을 하는 주로. 물론 다 사회적 입원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중등도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원 수요를 대응하는, 그리고 그게 가능한 거는 그건 또 건강보험 수가가 주잖아요. 그래서 이원화 현상이 한국 사회에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급성기 병상수가 전 세계 유일하게 한국만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일하게 한국만 증가하고 있고 일본 다음으로 급성기 병상수가 작지만 일본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조만간 한국이 전 세계 1등할 거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인데, 자, 급성기 병상수, 병상수 많으면 좋지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병상수가 좋은 종합병원만 커지는 게 아니라, 좋은 종합병원은 수도권에 다 간다니까요. 수도권에 가서 수도권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자, 수도권은 너무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필수적인 건 안 해요. 필수적인 건 돈 안 되잖아요. 응급은 중환자. 자, 수도권에 우리나라가 이 서울에 어마무시한 대형병원이 있는데, 서울에 있는 대형병원에 인구 1000명당 중환자 병상수가 OECD 평균보다 낮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평균에 비하면 얼마나 낮겠습니까? 중환자 병상 안 만든다는 거죠. 적자니까. 그렇죠? 경쟁이 심하면 심해질수록 수도권은 비필수적인 문제들을 자원을 집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수도권이 자원이 집중된다고 수도권은 괜찮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필수적 부분들이 여전히 수도권도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럼 비수도권 시골 지역은 어떻습니까? 자그마한 병원만 엄청나게 증가한다는 겁니다. 자그마한 병원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50병상, 100병상짜리 이런 병원. 의사 몇 명, 간호사
일부를 가지고 병원이 운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밀양병원 사태가 발생하는 거죠. 흔히 다 그렇지는 않지만 뭐 사무장 병원들이 많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간호사가 좋은 종합병원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방의료원에 전문의가 5, 60명 이렇게 간호사 1, 2등급으로 이렇게 많이 모이면 어느 정도의 수술을 대응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지방의료원도 전문의 20명.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20명 가지고. 사실은 그러니까 큰 수술할 수가 없어요. 만약 실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지방의료원 의사가 수술하겠다. 예를 들면 뇌수술하겠다. 예를 들면 척추수술하겠다는 것은 뭐냐면 집에 안 가시겠다는 얘기예요. 계속 당직을 쓰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누가 버틸 수 있겠습니까? 의사 한 명 배치하고서 최소한 동종에 있어서 외과 수술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2명, 3명 정도를 배치해야지 중등도 이상의 수술을 할 수가 있는데 치료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배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사 한 명 배치하죠. 그런데 왜 수술을 못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건 의료를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쪽에서 인력 수급도 더 어려워져요. 그렇지 않아도 의사도 부족한데 한 명밖에 안 뽑으니 아무리 월급을 많이 줘도 누가 오겠습니까? 이런 이제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근데 더더욱이나 의사 간호사 인력 부족한데 그 의사 간호사가 이 자그마한 병원에 상계 있지 않습니까? 큰 병원에 어느 정도의 하나의 중진료권에 좀 좋은 종합병원 의사 간호사 모여줘야 되는데 자그마한 병원에 상계 있다 보니까 그렇지 않았던 부족한 인력이 더 부족한 현상이 한국 사회에 발생하더라. 이게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큰 문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병원의 과잉 공급. 결국 시장에 맡기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수도권은 그냥 자원이 집중하는데 필수적인 것보다 비필수 부분을 가지고 경쟁이 심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수도권 내부에서 서울 내부에서도 강남과 강북 편차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격차가 발생하는 거죠. 비수도권은 그나마 좋은 종합병원도 없고 자그마한 병원들이 버티고 그래서 사회적 입원이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송과 거쳐서 뇌졸중 환자가 8시간 만에 잔남대 병원으로 도달해서 사망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한국 사회에 있어서의 그런 문제. 그게 바로 이제 분포의 불균형의 전형적 모습이다. 인구 10만 명인데 의사 간호사 수 얼마나 차이가 많은 걸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구시 군 단위로 나눠봐도 엄청난 차이죠. 군 단위와 구와 시 단위의 차이를 보면 이거는 그냥 차이 정도가 아니죠. 엄청난 이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정책 수단이 있죠. 정부가 이런 문제 해결하려면 자, 지금까지 하는 방식은 건강보험 수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수가 문제 해결됩니까? 지불제도 개편을 하겠다? 전달책을 개편하겠다? 그건 되지도 않는 얘기라는 거예요. 정책 수단이 없는데 민간 부분들에게 수가 조금 줄 테니까 이런 역할을 해? 이렇게 안 하는 거죠. 어느 정도의 공공 부분들이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볼륨을 갖고 있어야지 민간 부분에 대한 리더십과 파트너십이 형성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런 볼륨이 없다는 겁니다. 미국조차도 약 30%에 가까운 공공병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미국은 비영리 병원이 정말 비영리예요. 그러니까 공적 보험이 없는 정말 황당한 보장 체계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에서도 병원에 있어서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에서는 코로나 방역장 초기에서 발생자를 억제를 못하기 때문에 엄청난 숫자가 발생했는데 저는 유럽에서 공공병원만 코로나 환자를 봤다는 것을 듣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어느 병원이 공공병원만 코로나 환자를 봅니까? 그런 건 세상에 없어요. 영리병원은 안 하지만 비영리병원들은 전부 다 코로나 환자를 보는 겁니다. 왜? 국가가 이미 지원을 했고 당연히 공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한국에 있어서의 공적 역할들이 취약한 부분들은 전 세계에서 이렇게 작은 나라가 OECD 국가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전체적 기준이 너무 적다.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진료권에 있어서 사망률 격차가 굉장히 심하고 이거는 입원 사망비를 봤더니 실제 사망비가 큰 지역과 사망비가 낮은 지역을 봤더니 이런 지역은 다 대도시 300병상, 500병상급의 좋은 종합병원이 있는 데는 입원 사망비가 낮아요. 그렇지만 100병상, 50병상밖에 없는 여기가 병원이 없지는 않아요. 다 종합병원도 있고 병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규모가 작고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거죠. 이런 데서는 입원 사망비가 높더라는 거죠. 자, 이런 상태를 과연 우리가 권리의 보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거죠. 이거는 권리의 침해다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상황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을 막아야 된다. 이게 저는 현재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이 나오게 된 핵심적인 문제의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는 한국 사회에 있어서의 의료비의 급격한 상승과 사실은 맥락을 같이 하는 겁니다.
이런 시장 중심의 보건의료치를 가다 보니까 보건의료비가 너무 빨리 상승하는 거죠. 전 세계 아주 탑이죠.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절대적으로는 아직 GDP에서 8% 약간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여유가 있다 얘기하지만 이미 2025년이 되면 OECD 평균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속도면. 그래서 몇 년 안 남았습니다. 3년, 4년 오면 OECD 평균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OECD 평균을 의료비가 넘어선다는 것은 경제의 직격탄을 맞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2030년, 40년에 있어서의 한국사의 비전은 굉장히 암울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건의료체계 개편할 때 시간적 여유가 많지가 않다. 개편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1년 만에 개편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10년 정도의 만약 플랜을 가지고 한다면 지금 당장 움직이지 않고서는 이런 급격한 의료비 상승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공공보건의 체계에 대한 구축은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과제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2018년에 공공의료 발전 종합대책, 올해 나온 제2차 공공의료 기본 계획인데 내용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자, 과거는 시장 실패, 보건의료 그냥 민간이 시장에서 알아서 하는 거야. 안 되는 것만 공공병원이 하는 거야. 라는 공공보건의료였다 한다면 이걸로는 안 되겠다. 이 방식으로는 국민의 보편적 권리가 보장이 안 되고 시장 실패를 막을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 안전, 기본적 삶의 질을 보장하는 필수로 분야를 5개를 정의했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선제적, 기본적, 보편적으로 보장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공공병원만 해야 되겠습니까? 민간병원도 해야 되는 거죠. 민간병원도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런데 민간병원이 70년간 공적 역할을 안 했는데 갑자기 뭐 조금 주고 공적 역할을 하라면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럴 만한 비용도 지금 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려면 굉장히 많은 재원이 필요한데, 자, 그렇다면 그걸 할 수 있는 준비태세가 필요하죠. 준비태세가 일단은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공공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준을 올린 상태에서 민간을 같이 파트너십 형성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물론 그것들이 선 공공 후 민간은 아니겠죠. 같이 편안하게 하지만 좀 더 우선순위를 조금 더 공공분야에 대한 확충에 방점을 찍어야 된다. 현재는 너무 없기 때문에 이런 이제 상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속에서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새롭게 구축해야 된다. 과거는 뭐냐면 공공보건의료 체계가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보건소 이것만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아까 이 전달체계, 공공보건의료 체계에 대한 개념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소생활권에서는 지금 의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건소는 행정적인 인구 집단의 어떤 기능도 있지만 사실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개별적인 보건 서비스,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문제는 보건소가 너무 크잖아요. 보건소가 시군구에 하나 달랑이 있어서 시군구에서 모든 서비스를 커버한다. 이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현재 있는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의 기능이 강화돼야 되겠죠. 지금까지 의료 서비스, 진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건강 서비스가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동지역에서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대폭 확대해서 여기서 건강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1차 의료기관과 연계돼야 된다는 거죠.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하고 그리고 보건지소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 물론 시골의 보건지소는 1차 의료기관이었기 때문에 클리닉 기능도 같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의원과 보건기관이 협력해서 1차 보건으로 체계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정부가 1차로 기반 만성질환관리 사업입니다. 고당 사업부터 시작해서 이거를 좀 더 넓혀서 이제 노인에 대한 만성질환 관리, 그리고 커뮤니티 케어 나오죠. 노세 관리를 해주고 이런 관점으로 1차 의료를 강화시키고, 자, 요것만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중진료권 단위에 있어서 체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진료권 단위에서 지역 책임 의료기관을 만들고, 지금은 이제 지방 의료만 먼저 지정했지만, 더 나아가면 이제 지방 의료도 확충하고, 자, 민간 병원 중에서도 정말 공적인 역할을 하겠다. 그러면 민간 병원도 지정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런 민간 병원이 안 보여서 지금 문제긴 한데, 어쨌든 그런, 지역 책임 의료기관 확충, 공공병원 확충 과정 속에서 이 리더십을 가지고 민간병원과 같이 해야 되겠죠. 민간병원도 공적 역할을 하고, 공적 역할을 하는 민간병원도 수가라든지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 재활도 들어가야 되고, 이게 이제 중진료권 단위, 시식계 중진료권 단위에 있어서의 2차 병원 체계를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차와 2차가 잘 연계돼야지 우리 국민들이 자체 충격적으로 큰 대도시 안 가더라도 기본적인 보건의료 욕구가 해결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접근성이 보장되죠.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것은 당연히 암 환자라든지 아주 큰 병원은 대학병원으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중증 응급 환자 같은 경우에서 빠른 후송을 통해서 또 3차 병원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체계가 잘 갖춰줘야 되겠다. 그래서 시도 단위에서는 국립대학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권역 책임 의료기관과 권역 협력병원 이 체계가 작동돼서 이런 체계가
잘 작동되는 게 공공보건의료 체계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들어오지 않는 민간병원 꽤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지만 최소한 에센셜한 서비스, 보건의료 서비스, 앞서 얘기한 5가지 영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도 같이 협력해서 시스템을 갖고 이건 병원뿐만 아니라 1차가 연결될 수 있는, 1차 보건으로 연결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돼야 된다. 그래서 공공의료 발전 과제를 4대 분야 12대 과제로 다 제안을 한 겁니다. 정부, 이거는 2차 공공보건 기본계에서도 이런 기조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협력체계, 책임의료를 지정해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필수 보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자. 그러려면 인력이 필요하고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이런 이제 구도로 4대 분야 12대 과제를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이 책임의료를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17개 시도에서는 국립대학병원, 그리고 민간대학병원도 좀 하고 있죠. 국립대학병원이 없는 데는 울산이라든지 인천 같은 데서 국립대가 없기 때문에 민간 사립대학병원이 권역 책임의료를 지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책임의료를 지정하고 70개 중진료권에서는 지방의료원 적시자병원 중심으로 지역 책임의료를 지정한다. 근데 지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럴 만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아니 150병상, 200병상부터 안 되고 전문의가 15명, 20명, 간호등급은 4등급, 5등급밖에 안 되는 지방의료원에서 옆에 있는 민간병원, 500병상인데 민간병원이 있어요. 거기는 전문의도 많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책임의료 지정해가지고 야 이제부터 한번 우리 지역에 주민들이 주민들의 어떤 보건의료 필수 보건의료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서 같이 협력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제대로 못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것들 한번 같이 기획을 해보고 평가해보고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라고 얘기하면 민간병원이 그래 한번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하겠습니까? 콧방귀도 안 낀 거죠. 왜냐하면 실제 임상적인 수준이 낮은데 어떻게 민간병원이 리더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그 지역에 있어서 좋은 종합병원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 300에서 500병상 이상의 전문의도 5, 60명 이상의 그리고 간호등급 1, 2등급에 그런 좋은 종합병원 만들면 일단 환자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죠. 저기 진짜 좋은 병원이야, 공공병원이야. 그리고 공공병원이 주도적으로 그 병원의 어느 환자뿐만 아니라 전체 진료권의 주민들에 대한 필수의료 서비스를 책임지려는 그런 어떤 플랜을 한다면 민간병원이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 좋은 공공병원이 있는 민간병원이 진료의 표준도 상당히 좋아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적정 의료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신경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평판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책임의료기관과 필수보건 협력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정부가 투자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응급의료, 심혈관, 보건소랑 같이 협력해서 자체 충족적인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책임의료기관 지원 체계로서는 지금 이제 전남도에 있는 지원단 그리고 중앙에서는 공공의료 지원 센터를 확충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좀 한 겁니다. 그래서 얘기는 다 했는데요. 그래서 권역 책임의료기관에 있어서는 협력, 계획을 하고 총괄 조정 역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당연히 현재도 여러 가지 응급센터라든지 외상센터, 심리센터를 만들고 있는데 이게 따로따로 이루어지지 않고 조정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원내 그리고 원내뿐만 아니라 원외까지 전체 시도에 있어서의 어떤 필수 의료 자원들을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모형을 국립대학병원이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지방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자체 충족적인 체계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중진료권에 있어서 우리 중진료권에 예를 들면 영암 진료권에 있으면 영암에 우리 주민들이 도대체 필수 의료 서비스를 못 받아서 도대체 몇 %가 밖에 나가는지 이걸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나가는지. 그러면 이런 걸 안 나가고 그래서 나갔더니 발생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송책은 어떻게 만들고 소방서와 연결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병원의 질을 어떻게 높여야 되는지. 그리고 퇴원하는 환자들이 정말 지역에서 재택진료를 받고 있는지. 그럼 1차 의료기관, 보건기관과 연계돼야 되겠죠.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구축은 역할을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여기를 넘어서서 전체 지역 주민의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역 책임의료기관이 보건의 협력 계획을 수립하고 총괄 조정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부가 지역 책임의료기관 권역뿐만 아니라 공공의료 총괄 조직으로서 지역 공공의료본부 설치하는 비용들을 지금 소프트맨이 굉장히 작은 돈입니다. 아주 조금만 돈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훨씬 앞으로 커져야 되고 소프트머니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하드머니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는 예를 들면 의사 인력을 하는데 당직비라든지 지금 의사 인력에 대한 매칭에 비해서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전면적인 재정 지원이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지역에 있어서 충분한 의사 간호사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당연히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통해서 증축을 하거나 이전 신축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도시 지역에서는 500병상, 군 지역 같은 경우에는 500병상까지는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이고 300병상급의 병상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300병상급의 전문의 50명의 간호사 1, 2등급에 있어서의 인력 확보해야만이 간호감염 통합 서비스라든지 전체적인 공공의료의 질적 수준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좀 전면적으로 돈이 안 돌았으니까 그걸 준비한 단계로 시범 사업이라도 해보자.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정부가 2018년부터 계획은 발표했는데 계획만 계속 발표했어요. 지금도 이제 디스하는 자리인데 계획은 계속 발표하는데 실제적으로 돈이 투자하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발목을 저는 기재부가 잡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정당국이 항상 그런 식으로 발목 잡는다는 거죠. 그러니 결국은 코로나가 터졌다는 거죠. 근데 이 코로나 터진 데서 누가 지금 맡고 있습니까? 공공병원이 맡고 있죠. 보건소가 맡고 있죠. 그러면 그게 좋은 모습입니까? 지금 초토화되고 있는 거죠. 병원과 보건소는 초토화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인력이 거의 저기 시체말로 뼈를 갈아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자, 뼈를 갈아서도 막으면 좋은데 공공병원은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공공병원은 무너지는 겁니다. 임상의사가 2년 동안 수술을 못한다? 그런 병원이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의사들은 굉장히 많은 수가 떠나고 시작합니다. 간호사도 마찬가지죠. 이런 상황들을 막으려면 지금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굉장히 전면적인 확대와 실제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속에서 감염도 같이 볼 수 있는 체계들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변화돼야 되고, 그래서 자,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안 되고 손 놓을 수 없으니 그래도 시범 사업이라도 해보자 하게 퇴원 환자 연계 시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입원했으면 입원한 환자에 대해서 이제 필수 중증의료 분야, 대표적으로 뇌졸중 생각하면 뇌졸중 환자가 입원했는데, 자, 입원 끝나고 나면 갈 데가 없어요. 지금까지는 나가는 거는 그냥 온 환자 열심히 오면 되지. 나가는 거야 우리 소관이 아니야. 자,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충남대학교에서 권역심리학병원에서 충북대 권역심리센터에서 분석해 봤더니 충북대 병원에 오는 뇌졸중 환자의 50%만 집으로 돌아가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50%는 어디로 갑니까? 요양병원, 요양시설 전전하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도대체 치료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결국은 치료는 돌아가시지 않아. 워낙 기술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삶 자체를 지역에서 자기가 사는 곳에서 건강하게 좀 더 불편하더라도 어울려서 살 수 있는 위드 커뮤니티죠. 이런 환경이 돼야 되는데 못 돌아가신다는 겁니다. 왜 못 돌아가십니까? 주거 문제 해결되지 않죠. 먹는 문제 해결되지 않죠. 1차 보건의료 접근성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건강관리 할 수 없으니까 그럴 바에는 가족이 모실 수도 없고 요양병원, 요양시설 산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비극적 상황이다.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전사적으로 노력해야 되겠다. 현재 연계체 우측에서 그냥 보건소뿐만 아니라 복지와 연계하고 1차 의료가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런 어떤 파트너십, 지역사회 보건의료 복지 연계가 돼야지 결국은 우리가 커뮤니티 케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원하는 환자분들이, 노인분들이 집으로 돌아가시도록 하자. 너무나 당연한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시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려면 병원에 퇴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모니터링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책임을 위한 역할이다. 지금까지는 정말 열심히 어려운 환자 많이 봤는데 어려운 환자 보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분들이 돌아가셔서 집으로 가실 수 있는지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연계가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들 이게 이제 퇴원 환자 연계 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시들을 여러 가지 지침도 내리고 이런 사업들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선택 사업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 핵심은 책임 의료기 하는 것은 지금까지 공공병원이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환자를 봤다는 거죠. 근데 오는 환자 열심히 보는 거에서 그쳐서는 안 되겠다.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정말 위충적 의료 상태는 없는지, 그리고 정말 치료를 제대로 받고 나서 나가서 제대로 지역에서 정착하고 있는지, 복귀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병원이 아닌 옆에 민간 병원에 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할 시기가 됐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야만이 전체적인 건강순위 향상, 그리고 우리가 권리로서 얘기하는 우리 주민들의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겠다 얘기한다면 권리로서의 보건의료를 우리가 보장한다고 한다면 당연하게 이런 사업이라든 정책들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한 우선순위가 굉장히 높아져야 되겠다. 전남도 차원에서도 굉장히 도정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 많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를 높여야만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 건강한 우리 삶들을 보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추가됐는데요.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